세포 치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습니다. 아, 저게 다른 치료겠구나. 예전에 없던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난치성 질환, 퇴행성 질환, 통상적인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낫게 해주겠구나. 또 이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 연구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또 기꺼이 도와줄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포치료 그리고 이제 첨단 과학 연구가 바로 임상에 적용되는 중개임 연구의 특징상 매우 큰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윤리의 문제입니다. 이 첨단 연구 또 줄기세포나 아니면 이제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일종의 패러다임 케이스가 제시 겔싱어 케이스입니다. 유전자 결핍으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 선천성인 질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소녀는 이제 막 성년이 된 19세에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제 18세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암모니아 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매우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주치의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매우 큰 기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꺼이 실험에 참여하고, 그래서 아리조나에서 원래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홀로 밤에 주사제를 받고 그 다음날 그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건은 매우 큰 논쟁거리가 됐고, 이제 FDA가 중심이 되고 또 의회가 중심이 돼서 아주 몇 가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작은 글씨인데 이만큼 많은 상황들이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임상시험에 포함이 되고, 또 이 임상시험 프로토콜이 전문가들이 지적할 때 위험하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심의 시점에서는 오케이, 내가 그 제안대로 그 심의 연구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한 연구자들이 막상 임상 연구를 시험하는 그 시점에선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평소의 영양보다 훨씬 더 많은 약제를 바이러스를 주사를 맞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바이러스를 받는 과정에서 매우 이게 세포 치료나 아니면 이제 생물을, 그러니까 화합물이 아닌 생물을 치료 과정에 사용하는 것의 문제인데, 바이러스가 상당히 오래된 그 보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양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용량의 바이러스를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규모 면역 반응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들, 몇 가지 문제들이 더 발견이 되는데, IRB의 윤리 전문가가, 상당히 저명한 윤리 전문가 아스케플란이 있었는데, 아스케플란의 이 제안을 또 연구자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이 연구 벡터를 개발하는 회사와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실제로 이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이 연구를 흐트러뜨렸을까, 이런 의심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자를 믿어야 되는 이 연구의 특징상 이 사람이 재정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많은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몰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2004년 5년 시점에 제주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간경화증이 매우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로 간을 재생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광고가 눈에 띕니다. 이 광고를 보고 환자 가족이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원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아직은 시험 상태고, 시험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 두고 봐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다지만, 신문에 나와 있고 신문 광고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본 환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새로운 치료구나, 나 저기 가서 줄기세포 맞으면 낫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그 줄기세포를 맞습니다. 효과가 없이
결국 환자는 간 경부 원래 최초의 병이 진행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가족이 남은 유족이 병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험적인 조치들이 치료적인 조치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법원은 이런 종류의 임상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필요하고, 이 사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 환자와 연구 참여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제대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종류의 연구가 설사 실험의 그 연구에 효과가 없더라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법원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을 묻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빠뜨리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의인지 실수인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겠다. 연구진들, 또 이 연구를 수행하고 후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연구가 신속하게 내지는 반드시 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이게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감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20년의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투자하고 또 회사에 주식을 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치료제였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없다, 내지는 이 세포주나 아니면 만들고 있는 약제, 그러니까 세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기에 뭔가 의심스럽거나 불편한 것이 없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 다시 낙심시키고, 이런 새로운 치료제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여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과장하고 또 무엇인가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걱정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15년이 지난 상황이죠. 2004년도에 제주도와 2019년 미국과 한국,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질병의 부담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치료제라는 말, 예전에 없던 새로운 약, 특허라는 이야기, 어떤 실험적인 연구가 있었다라는 말 자체,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잡지의 이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질병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한번 의존해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연구자들은 그 붐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임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태도와 관심, 협력과 또 참여, 또 임상 의사만이 동원할 수 있는 이제 환자군, 연구 대상자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정에서 의사가 얼마나, 또 의료인이 얼마나 책임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가, 이것이 또다시 병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지, 연구자 개인의 사실은 뭐 재정적인 이익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욕구, 욕망,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싶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연구자들을 끌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책임이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지진 않는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이 신약, 새로운 치료제, 의료 행위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부가 관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발전보다 더딘 변화를 보입니다. 이 더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이 더딘 변화를 어떻게 좀 더 적응적이고 또 반응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도 최초의 원칙을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 세 건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임상연구는 무엇인가, 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화이트라거는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타심,
내가 저 연구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 없더라도 내가 과학의 진전 또 지식의 축적에 기꺼이 참여하겠다,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연구 참여자의 이타심, 또 개인의 어떤 탐구 정신과 투자 의식, 그리고 연구 진실성,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되 이익 때문에, 사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학적인 이익 때문에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구의 진실성, 그리고 이 기꺼이 자신을 참여하면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제도와 연구자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신약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념으로, 그것을 목표로 많은 제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포 치료 또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향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에 있습니다.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연약합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화학약품도 그렇지만 이 세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신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암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포를 기증하는 단계부터 기증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기증자의 설계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과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의 엄격성과 연구 참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 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서로 검토해주고 서로에게 조언해주는 이 공개성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창의적 연구를 신장하고 중개 임상 연구를 열심히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아무나 다 해보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형태의 무책임한 뭐라고 할까요,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무엇인가, 또 국제화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풍선과 같아가지고 한국이 막으면 중국에 가고, 또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막으니까 일본에 가고, 이런 식의 투어리즘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협회가 어떻게 활동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결국 활용하게 되고 혜택을 입는 동시에 이제 많은 국가적인 재원이나 또 공공 함께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의료 자원들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연구의 혜택을 입는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해한 협력과 내지는 이해한 의문 제기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 통로를 어떻게 열어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접근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기회 보장 문제들이 또 있게 됩니다. 또 매우 고가의 치료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세포 치료제로 임상에서 허가된 것들이 40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몇몇 윤리학자들은 의심을 갖습니다. 공적인 자금이 투입된 연구지 세포 치료제가, 유전자 치료제가, 면역 치료제가 정작 본인 부담이 40만 달러가 넘게 될 때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공평성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의 연구는 예전과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배아의 문제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유전자 조작이나 배아를 사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자체가 폭발성을 갖습니다. 인화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배아, 유전자에 대한 조작, 이런 문제 자체에 의심을 갖고 또 생명의 신성성이나 윤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규율하는 제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할 것인가, 제도의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된 제도구나, 합리적인 제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고, 이게 내가 만든, 내가 참여한 나의 제도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그냥 정부가 와서 시설 기준 갖추지 않으니까 정지, 이런 식으로 벌을 주는 형태의 제도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해갈 방법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것인가? 또 마지막 한편으로는 이제 재정적으로 명료화하는 문제, 또 의료윤리와 연구윤리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임상에 적용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매우 불확실한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연구자가 의사가 되어서 자기가 돌보는 환자에게 이 새로운 치료법을 권할 때, 내지는 치료법이 이제 우리가 실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때 연구자인 의사가 환자 치료자인가 아니면 그냥 연구자인가,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들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어떤 공동 연구 과정들이 필요하겠고, 또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와 사용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필요하고, 불확실하지만 위험 평가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정교화하는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위험성은 과학자들이 확률과 위험의 크기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의 영역도 있지만, 어떤 위험이 중요한가, 어떤 위험성이 더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반인들, 비과학자의 관점도 있습니다. 비과학자가 위험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전이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이제 결국 규제하는 것, 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 해도 되는 것, 또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포 치료를 우리가 기획한다고 하면 어떤 윤리 원칙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먼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원칙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부담을 나누고 또 혜택도 나누는 그런 공정한 기회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정보가 온전히 공개돼서 제대로 공개돼서 스스로 자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필요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또 규제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투명성이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겠고, 또 연구자들은 연구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적절하게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학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사이언스에 논문 내는 것보다 MBC 뉴스에 나오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이들은 언론은 매스미디어를 믿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나온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 이들이 매스미디어에 쉽게 좌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일도 매우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상충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는 매우 과학적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동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들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구 진실성을 유지하고 또 서로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과학자로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건전한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누군가 치료법이야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래? 라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체계화되지 않으면 세포치료제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현혹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 이제 첨단 바이오법이라고 이제 지난 8월에 통과된 법률이 혹시 이런 종류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실천적인 방식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정말 심각하게 입법을 시작했던 법이었고, 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에서 서로 다르게 규제되던 법률들을 한 법에 통일시키면서, 한 법에 통일시키는 과정에 이제 매우 명확한 규정 개념이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규제자와 심의자와 또 이것들의 방향성을 정하는 사람들, 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규명하고 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안전성과 설명 동의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규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형식적으로는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 다음 과제들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실제 법이 시행되게 될 예정이니까 그때 어떻게 이행될지 한 번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